자, 모멘텀이 많은 유한양행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스톤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스의 항암제, 미국 승인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고, 알레르기 신약 역시 제2의 렉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렉라자 마일스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한양행이 얀센 바이오테크의 기술 수출한 렉라자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1,50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지난 5월 달에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유한양행 연결 기준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난 5월 21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약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마일스톤의 기술료를 수령하게 되는데, 렉라자 판매에 따른 로열티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따로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매출 전망치에 따르면 일본에서 10년간 6,400명이 렉라자를 복용을 해서 최대 시장 규모가 1,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출시 약가 고시와 함께 보험 재정 영향 평가 등을 위해서 매출 전망치도 함께 공개를 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중국에서도 시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마일스톤으로 4,500만 달러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유럽에서는 3분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럽에서도 역시 마일스톤 3,000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일스톤만 9천만 달러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미국 렉라자 처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입되는 로열티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올해 라이선스 수익이 9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중국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 1,500만 달러죠. 근데 이게 207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3,000만 달러, 4,500만 달러 이렇게 하면 9천만 달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대충 9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환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소 못 받아도 1,000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유한양행 연결 기준이 1,500만 달러가 200억 원이 1%였잖아요. 그러면 거의 5%에 해당하는 마일스톤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향후 로열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까지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0억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밑에 보시게 되면 존슨앤존스 항암제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이 연내에 미국 승인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렉라자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존슨앤존스의 항암제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제 제형이 연내에 미국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열티 수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SC 제형은 정맥 주사 대비 투약 시간이 단축되게 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정맥 주사는 투약에 5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SC 제형은 5분 만에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렉라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 4월 유럽에서는 이미 리브리반트 SC 제형과 렉라자 병용요법이 승인이 됐는데, 이번 미국 승인의 경우 지난해 존슨앤존스가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 신청이 제조시설 관련 보안 요청으로서 최종 보안 요구서를 수령하며 일정이 지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물 효능이나 안정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또 로열티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연내 승인 가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로열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한 1,100만 정도 뭐 최소 마일스톤과 로열티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또 자사주 소각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EPS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EPS와 PER은 연결이 되는 거죠. 즉 EPS가 늘어나게 되면 PER이 낮아지는 효과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저평가로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유한양에게 알레르기 신약도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가 10년 넘게 글로벌 시장을 독실해온 졸레어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렉라자에 이어 알레르기 신약이 유한양행의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2의 렉라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레시게르셉트는 유한양행이 2020년 국내 바이오 기업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해서 개발 중인 신약으로서 면역 글로불린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 레시게르셉트의 적용 범위가 더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임상시험에서 졸레어로 조절되지 않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9명에게 레시게르셉트의 피하 주사로 추가 투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남아있는 면역글로불린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안정성 모두에서 졸레어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거를 잠깐 비교를 좀 제가 해드리자면 졸레어는 노바티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노바티스. 그 다음에 노바티스 로슈. 이 두 곳이고요. 이거는 졸레어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만성 알레르기 치료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사노피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사노피. 그래서 지금 졸레어는 2003년에 원래 천식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천식으로. 그리고 사노피에서 만든 듀피젠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습진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신약이 지금 1B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기대가 되는 건 결국은 아토피 이슈가 같이 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레시게르셉트가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사노피에서 만든 듀피젠트가 있잖아요. 듀피젠트가 이게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승인을 또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한양행의 레시게르셉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졸레어와 사노피, 그러니까 듀피젠트를 모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렉라자가 성공 사례에 이어서 두 번째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졸레어 같은 경우는 6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듀피젠트도 역시 1조 이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30%만 들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2조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1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7가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7개 모두의 시장을 확인을 해봤을 때 20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조에 그냥 대충 3분의 1만 하더라도 최소 2주고요. 최대한 5조 이상은 충분히 알레르기 신약이 이번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츠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이 두드러기, 아토피, 천식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 시장 규모가 재작년에 한 50조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3년에 93조 원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1%만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1조고요. 10%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9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2의 렉나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자회사 유한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DMO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HIV 예방 주사제 예주투고에 API를 공급 중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료의약품이죠. 원료의약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투여하는 HIV 예방 주사제로서 성인 및 체중 35kg 이상의 청소년의 성접촉으로 인한 HIV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누출 전이 예방 요법 용도로서 지금 미국에서 유일한 연 2회 투여 임상 3상에서 투여금 99% 이상의 HIV 음성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매출이 한 10%가 지금 유한화학에서 매출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 기대감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200억 정도가 지금 1%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2123억을 작년 기준으로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 880억 정도 길리어드 사이언스 HIV 예방주사제를 지금 공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최소 25%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실적으로만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참고로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2020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도 역시 거의 90%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올해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일스톤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최대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하나가 뭐냐면 2024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25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6배 늘어나고요. 당기순이익도 거의 5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매매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 후에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4분기부터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2026년까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주가의 위치도 그동안 주가가 뭐 16만 원대까지 쭉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 되게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영업이익이 거의 6배 늘어나고요. 당기순이익이 5배 늘어나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가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이 급등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ISC도 급등에 나왔었고 헥토파이낸셜 분석을 한 다음에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태양광 3사에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해드렸을 때 이것도 뭐 거의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진엔텍도 상한가 기록을 했죠.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다음에 보유하고 있었으면 50%는 최소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PSP도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공개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한미반도체 역시 뭐 단기적으로 10%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5월 21일 날 삼성 SDS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역시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을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6월달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뭐 원익 IPS도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우진엔텍이 최소 30% 정도 수익 가까이 봤고요. 한미반도체도 16%, 12% 정도 수익이 났죠. 그 외에 재룡전기도 역시 수익이 16%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날짜도 보시게 되면 거의 매일 차익 실현을 합니다. 매일매일 차익 실현. 이렇게 돈을 버시고 손실도 최소화 이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한 거고요. 지난주에는 24일, 25일 이렇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참고로 한미반도체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사람들은 8% 정도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13%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6월 24일 날 참고로 PS 일렉트로닉스도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3%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주식정보방 해갖고 뭐 10만 200원에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참고로 패밀리는 10만 원을 돌파를 했죠.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4,500원에 차익 실현을 했고요. 뭐 에이징랜드도 패밀리로 보게 되면 3%대 단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당일날 3% 정도 꾸준하게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매를 조금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제가 좋은 종목 그 다음에 미리 분석한 종목들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양행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